국립중앙박물관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특별전 전시 속 모든 작품들 들여다보기. 이번 영상에서는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숲풀 속 여인, 자화상, 반신 누드의 자화상 등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특별전에 출품된 멋진 작품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짧게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이번 전시 속 작품들의 설명문에는 우측 상단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작품들을 첫 1번부터 마지막 173번까지 번호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소개드리는 작품에 제목, 작가, 제작 연도 등을 적은 꼬리표를 붙여놓을 건데요. 이번 특별전에 다수의 작품이 출품된 주요 작가인 에곤 실레, 콜로만 모저, 오스카 코코슈카, 구스타프 클림트, 요제프 호프만, 리하르트 게르스틀, 알비네거 리엔츠는 꼬리표 속 작가의 이름을 별도의 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셋째로 나이는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1900년 전후로 비엔나에서 제작된 진기한 걸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비엔나의 문, 자유의 바람. 프롤로그에서는 에곤 실레의 포스터와 클림트의 그림을 만날 수 있어요. 원탁, 제49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 에곤 실레가 제49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를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예요. 포스터 속 그림은 에곤 실레가 이전에 그린 작품을 변형한 것입니다. 원본 그림은 테이블 위에 책 대신 음식이 차려져 있고요. 인물들이 포스터보다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원본 그림에서는 가장 위에 에곤 실레가 앉아있고 맞은편에 머리가 벗어진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포스터 속에는 아무도 없이 빈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제49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직전에 세상을 떠난 구스타프 클림트의 빈자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생김새만 보면 이 인물이 클림트일 것 같기도 해요. 고양이를 아는 클림트. 고양이를 꼭 껴안은 자세. 즐거움과 행복. 이게 뭔 상황이냐옹? 클림트의 고양이 사랑이 돋보이는 유쾌한 사진입니다. 디오니소스 재단. 클림트가 국립극장에 실내 벽화를 그리기 전에 만든 연습 작품이에요. 실제 제작된 벽화보다는 표현이 단출하지만 그럼에도 꽤나 매혹적입니다. 중앙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흉상을 두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디오니소스의 추종자가 자리하였는데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의식은 연극의 기원으로 여겨지기도 하기에 이를 국립극장 벽화의 주제로 선택한 모양입니다. 하나 지역의 소녀. 체코 모라비아에 있는 하나라는 지역의 소녀를 그렸어요. 옷도, 두건도, 배경도 하에 얼굴이 더욱 돋보입니다. 소녀의 눈동자는 무얼 바라보고 있을까요? 노인의 옆모습. 화폭에 어르신의 옆모습을 담았습니다. 검은 옷차림, 녹슨 구리판 같은 배경, 얼굴 주변에 짙푸른 음영,
밝은 얼굴. 이목구비는 흐릿하지만 뭔지 모를 뚜렷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모자를 쓴 여인. 큼직한 검은 모자를 쓰고 턱 위까지 올라오는 높은 칼라가 달린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일렁이는 빨강을 배경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눈빛이네요. 숲풀 속 여인. 가득한 나뭇잎을 배경으로 풍성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시선은 올곧고 볼은 살짝 상기되어 있네요. 일렁이는 듯한 붓터치가 그림에 매력을 더합니다. 1부 비엔나 분리파 변화의 시작. 1부에서는 포스터, 잡지와 책, 목판화, 우표 디자인 등 비엔나 분리파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 제10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 슥슥 그린 듯한 물결. 물결 위에 올린 모호한 풍경화와 장식적인 글자들. 어울릴까 싶은 요소들이 잘 어우러진 산뜻한 포스터입니다. 제16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 제체시온. 읽기 어려울 정도로 장식적인 글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아름다운 포스터예요. 제14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 베토벤을 주제로 하였던 제14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의 포스터입니다. 한 사람이 상체를 숙이고 경배하는 듯한 경건한 모습으로 손에 새하얀 공을 들고 있는데요. 포스터에 쓰인 또 다른 하얀색이 분리파와 전시의 메인 작품인 베토벤 조각상을 만든 막스 클링거, 그리고 베토벤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포스터 속 각가지 패턴도 아주 흥미로워요.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 포스터.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를 위한 포스터입니다. 1905년에 분리파를 떠난 구스타프 클림트와 친구들은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전시회는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제제기 6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여러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클림트의 걸작 키스도 이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죠.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특별전의 4부에서 볼 수 있는 이 포스터도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를 위한 포스터인데요. 두 포스터는 글자와 그림의 구성이나 왼편에 사람을 배치하고 오른편에 자연물을 배치한 형태, 각진, 윤곽선 등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제40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의 포스터. 깔끔하죠? 가운데에 별다른 것이 없음에도 텅 빈 느낌이 아니라 곧 주인공이 등장할 무대처럼 기대감을 주네요. 제14회 전시회장에서 촬영한 비엔나 분리파 회원들. 이 사진은 사진 자체가 출품된 것은 아니고 전시실 벽면에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인쇄하였습니다. 전시회를 개막하기 전에 비엔나 분리파 회원들이 모여 찍은 사진이에요. 포즈만 봐도 서로 굉장히 친해 보이죠. 이번 특별전에 작품이 출품된 작가만 훑어보면요. 구스타프 클림트, 콜로만 모저, 에른스트 슈테어, 카를 모리입니다. 클림트는 마치
왕좌에 앉아있는 느낌이네요. 제1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를 위한 포스터 디자인. 제1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를 위해 만들었으나 실제 쓰이지는 않은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두터운 외곽선과 식물 장식에서 알폰스 모아 느낌도 좀 드네요. 포스터 속 그림은 이후 다소 변형되어 제5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에서 사용됩니다. 이 포스터와 관련된 비엔나 분리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림의 위에 베르사크룸이라 적혀 있는데요. 비엔나 분리파가 발행한 잡지의 이름도 베르사크룸입니다. 라틴어이며 성스러운 봄이나 봄의 봉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베르사크룸은 옛 관습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고대 이탈리아인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다음 봄에 생산될 산물을 신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한 뒤 실제로 바쳐 신의 분노가 사그라들길 바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베르사크룸입니다. 베르사크룸의 일환으로 다음 봄에 태어난 식량이나 가축을 바치기도 하였고 다음 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추방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추방된 이들이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비엔나 분리파는 이러한 옛 관습이나 이를 주제로 한 같은 이름의 시에서 잡지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사크룸이라는 이름에 기존의 예술에서 떠나 새로운 예술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으로 생각돼요. 잡지와 책. 베르사크룸 1898년 1월호. 베르사크룸 창간호입니다. LP판 커버처럼 정사각형 디자인이에요. 중앙에 그림을 보면요. 나무가 자신이 갇혀있던 화분을 부수고 사방으로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비엔나 분리파의 새로움을 향한 열망이 느껴지네요. 베르사크룸 1898년 5, 6월호. 이 베르사크룸은 표지에 제1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의 포스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클림트인데요. 그림을 들여보면 지혜, 전쟁, 예술 등을 관장하는 신인 아테나가 서 있고 미노타우로스에게 테세우스가 일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술의 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태의연한 기존 예술계 비엔나 분리파가 한 방 날리고 있네요. 베르사크룸 1898년 9월호. 두 팔을 번쩍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르사크룸 1898년 10월호. 10월에 스산함이 느껴지네요. 구스타프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에 관한 책이에요. 표지 디자인이 참 멋집니다. 목판화. 베토벤하우스 9호 뇌델링 하우프트 슈테라세 79번지. 베토벤하우스 10호 뇌델링 하우프트 슈테라세 79번지. 베토벤이 살았던 집들을 주제로 만든 목판화 시리즈 중 2점입니다. 이 건물이 베토벤이 살았던 곳이고 이 그림은 건물 안쪽 모습이에요. 그림 속 베토벤의 집은 비엔나 남쪽의 웨들링이라는 도시에 오늘날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벨베데레 궁전. 벨베데레 궁전을 목판화에 담았어요. 눈 내린 풍경을 판화로 아주 감쪽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벨베데레 궁전은 클림트의 키스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우표 디자인.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기마상 60펠러, 황제 프란츠 1세 30펠러, 황제 레오폴트 2세 20펠러, 카렐 6세 2헬러.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오스트리아 황제제기 6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우표 디자인 중 4점이에요. 말을 타고 있는 오스트리아 제국 3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초대 황제인 프란츠 1세, 프란츠 1세의 아버지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트 2세,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 등 합스부르크 왕가의 주요 인물들을 우표에 담았습니다. 우표마다 다른 다채로운 디자인이 재미있어요. 2부 새로운 시각, 달라진 오스트리아의 풍경. 2부에서는 1900년 전후로 제작된 여러 그림을 만나볼 건데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풍경화를 비롯한 여러 풍경화, 호숫가의 남녀를 비롯한 여러 인물화, 비엔나의 카페 문화를 소개하며 등장한 의자 둘, 콜로만 모저의 그림, 알빈 에거 리엔츠의 그림을 즐겁게 감상해 볼게요. 풍경화와 인물화. 큰 포플러 나무 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바람이 몰아칠 것처럼 욱신거리고 저 멀리 나무는 잎이 쭉 펴섰어요. 하지만 커다란 포플러 나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곁에 서서 어두운 초록과 검붉음이 뒤섞인 잎사귀를 좌르르 떨며 화면에 온기를 불어넣어요.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아터제 호수 근처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요. 아쉽게도 그림 속 포플러 나무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호에바르테의 겨울. 밤사이 눈이 잔뜩 온 모양이에요. 저편에 커다란 건물까지 이르는 길에 발자국 하나 없이 눈이 수북하네요. 이 그림의 배경인 호에바르트는 예술인들이 모여 살던 비엔나의 한 지역입니다. 쇤브룬에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려낸 쇤브룬 궁전의 정원 풍경이에요. 깊은 숲, 어두운 구석도 있지만 두렵기보다는 평온한 고요한 숲입니다. 언덕 아래의 마을, 언덕과 언덕 사이, 골짜기에 둥지를 마을을 길쭉한 화면에 담아냈어요. 마을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로로 쭉 올려 저 위 하늘을 살짝 잡아내 숨쉴 구석을 마련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가을 숲. 잎사귀는 거의 떨어져 내렸지만 푸릇하고 불그스름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늦가을 숲이에요. 호숫가에 남녀. 검푸른 산이 드리운 가벼이 물결이는 호숫가에서 남녀가 난간에 기대어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두 남녀에게 이날의 기억은 그린 곳곳에 점점이 찍힌 푸른 물감처럼 마음속 깊이 잔잔히 스며들 듯 하네요. 옥수수 짚이 있는 풍경.
옥수수 집단을 듬성듬성 쌓아둔 노란 언덕. 라벤더가 피었는지 연보라빛 가득한 언덕. 구획별로 알록달록한 널따란 들판.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레오폴트 치아체크. 날랜 손놀림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남성. 그림 전반적으로 온화한 분위기인데요. 그림 속 남성은 에곤 실레의 고모부예요. 실비아 콜러. 화가가 자신의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면을 주시하는 얼굴, 붉은 외투를 걸친 반듯한 자세, 오른손에 가볍게 진 분홍 카네이션. 이모저모 잘생겼어요.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옷깃 이 부분이 반대편 옷깃처럼 검어야 할 것 같은데 일부를 붉게 칠한 이유가 뭐였지 의문입니다. 여인의 초상. 살짝 삐딱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여인. 이쪽을 보고는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한 듯해요. 단순한 검은 옷과 대조되는 복잡한 노란 벽처럼 다채로운 상상에 빠져있는 걸까요? 손을 얼굴에 대고 있는 에리 레데러의 초상, 프란츠 하우어의 초상, 파울 시어바르트, 헤르바르트 발덴, 아돌프 로스. 기묘하죠. 에곤 실레와 오스카 코코슈카가 그린 초상화예요. 신체의 일부만 간략한 필체로 묘사하였지만 인물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의자. 굽은 목재로 만든 의자. 굽은 목재로 만든 의자. 19세기 말에 제작된 의자예요. 곡선을 잘 살려 세련된 디자인을 이뤘습니다. 콜로만 모저. 담배를 피우는 콜로만 모저. 비엔나 분리파의 일원인 콜로만 모저의 사진이에요. 앞서 본 포스터 디자인과 우표 디자인들도 콜로만 모저의 작품이고요. 바로 뒤에 볼 그림들도 콜로만 모저의 작품입니다. 그는 디자인 전반에 관심이 많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는데요. 전시 3부에서 그가 디자인한 여러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산맥. 제각기 다른 빛깔의 산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평화로운 풍경인데요. 사실 오스트리아 20실링 지폐 국권에 등장해 20실링 뷰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명소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산이 이 산이고 이 산이 이 돌산이에요. 달리 보이죠? 참고로 여기 보이는 철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제머링 철도입니다. 칠엽수 꽃. 파릇한 잎 사이로 노란 꽃이 한가득 피었어요. 잎이 5에서 7개 달리고 열매에 가시가 있는 이 식물은 가시칠엽수라 불리는데요. 우리에게는 마로니에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식물입니다. 마리골드. 주황, 노랑, 옅은 노랑, 어여쁜 마리골드 꽃이에요. 동굴 속의 비너스. 독특한 색감이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명암 표현에 노란빛과 보랏빛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90년대 컴퓨터 그래픽 같은 느낌도 들고 묘해요. 그나저나 왜 동굴 안에서 하얀 천을 두르고 맨몸으로 있는 걸까요?
구름, 습작. 듬직한 산을. 구름이 감싸 흐르고 있습니다. 산색이 오묘하네요. 레장. 멋지죠? 스위스 레장에서 남동쪽으로 보이는 르 샤모세르 산을 웅장하게 그렸습니다. 알비네거 리엔츠. 깊은 숲. 깊은 숲 속에 높다란 나무가 빽빽이 자랐습니다. 숲이가 하얀 것이 자작나무인가 싶네요. 이 작품은 알빈 에거리엔츠가 베르기제 전투 후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작품의 배경을 그리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려졌어요. 베르기제 전투 후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이건 1897년에 그려진 버전. 이것은 그보다 이후에 그려진 버전입니다. 깊은 숲은 이 숲 부분을 그리는 과정에서 참고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같은 주제의 두 그림은 알빈 에거리엔츠 화풍의 변화도 보여줍니다. 앞선 버전의 인물에 비해 후대에 그려진 버전 속 인물들은 좀 더 뭉뚱하게 그려졌죠. 곧 살펴볼 그림들에서도 이러한 뭉뚱한 화풍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녀, 신성한 무덤, 부분 둘.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진중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 고리를 보니 천사인가도 싶습니다. 소녀의 뒤쪽에 색색의 유리구슬이 있는데요. 이는 화가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부활절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신성한 무덤을 색색의 유리구슬과 여러 장식들로 꾸미는 풍습이죠. 알빈 에거 리엔츠가 그린 성금요일이라는 작품에서도 신성한 무덤을 꾸민 색색의 유리구슬과 기도하는 소녀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시골의 일상을 따스한 빛깔로 그렸어요. 중부 유럽에서 쓰인 커다란 낫을 고치는 중입니다. 외치탈 풍경. 알프스 산맥의 일부인 오스트리아 외치탈 골짜기의 풍경을 그렸어요. 날씨가 영 좋지 않은데요. 집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숟가락 쓰는 방식을 보아하니 메뉴는 수프인 모양이에요. 우측의 여성을 보면 몸 앞쪽에 그릇이 없고 오른팔은 테이블 중앙까지 뻗어 있는데요. 수프 그릇 하나를 가운데 두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중인가 싶습니다. 좌측의 남성은 많이 피곤한지 쪽잠을 자네요. 3부. 일상을 예술로. 비엔나 디자인 공방의 탄생. 3부에서는 비엔나 디자인 공방과 다른 공방들에서 제작한 책과 엽서, 도자공예품, 가죽공예품, 유리공예품, 가구, 생활용품을 통해 1900년 전후 비엔나의 일상 속 예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책과 엽서. 비엔나 디자인 공방 설립 25주년 기념서적. 비엔나 디자인 공방이 범상치 않은 곳임을 한눈에 보여주려 한 것일까요? 볼록한 사람, 볼록한 동물, 볼록한 그릇, 대각선으로 꽂아내리는 적흑의 경계.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25주년 기념서적의 표지를 만들었어요. 연합장. 어여쁜
엽서입니다. 한껏 차려입은 여성이 많이 추운지 토시를 착용하고 독특한 패턴의 배경 앞에 서 있어요. 여성의 옆에는 겨우살이 다발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겨우살이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풍습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엽서는 크리스마스 엽서로 보입니다. 배경에 있는 뾰족한 잎은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서양 호랑가시 나무일 듯 하고요. 빨간 광대버섯은 우리에게는 그저 독버섯이지만 오스트리아와 주변 국가에서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연하장, 산뜻한 디자인의 엽서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히브리어와 독일어로 적어두었습니다. 연하장, 금전운이 가득 들어올 것 같은 화려한 엽서예요. 붉은 옷을 입은 광대 같은 사람들이 행운의 상징인 돼지를 데려오고 있네요. 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도자 공예품, 수도승의 머리, 강렬한 인상의 도자기예요. 수도승의 얼굴을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뚝하니 빚어놓고는 푸르게 칠하였습니다. 움푹 들어간 깊은 눈과 꾹 담은 인매에서 깊은 고뇌가 읽혀요. 꽃 단지, 귀여운 화분입니다. 금빛 배경에 나팔꽃처럼 푸른 꽃과 노란 새로 장식하였어요. 새가 다리가 참 기네요. 톤디 커피와 홍차 찻잔 세트, 콜로만 모저가 형태를 디자인한 찻잔 세트예요. 뚜껑과 손잡이에 원형 구멍과 도자기 겉면을 꾸민 노란 장식이 잘 어우러집니다. 각각 용도는 홍차 주전자, 커피 주전자, 우유 주전자, 설탕 그릇, 컵이에요. 헤르마의 모양 꽃병, 원통형 꽃병을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한 새 여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조각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래는 사각기둥이고 위는 사람인데요. 이를 헤름이나 헤르마라 불러요. 헤르마에는 복수형이죠. 참고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조각들은 양면 헤르마라 부릅니다. 아래는 사각기둥이고 위에는 두 사람을 앞뒤 양면에 조각하였어요. 가죽공예품, 손가방, 손가방. 깔끔한 디자인의 세련된 손가방입니다. 비대칭한 구성이 재미를 더하네요. 손가방. 삼각으로 시작하여 점점 둥그러지는 패턴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모자를 고정하기 위한 핀. 커다란 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한 고정용 핀이에요. 핀 머리의 장식이 다채로워서 모으는 맛이 있었겠어요. 상자. 붉은 가죽에 금빛 선으로 간결하게 꾸민 고급진 상자입니다. 손가방. 매력있죠? 다양한 동그라미로 둥글둥글 꾸몄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앞머리를 헤어롤로 말고 있는 것 같아 귀엽네요. 유리공예품. 4개의 와인잔, 와인잔, 물병, 물잔, 2개의 와인잔,
콜로만 모저가 디자인한 유리 식기 세트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표면이 특징이에요. 꽃병. 독특하죠? 초록 꽃받침에 달린 붉은 꽃봉오리 같은 색감을 지닌 길쭉한 꽃병이에요. 꽃병. 이것도 꽃병입니다. 앞서 본 꽃병과 색 구성은 비슷한데 손잡이가 달렸네요. 꽃병. 나선으로 뻗어 올라가는 격가지. 금빛 바탕에 은빛 반점. SF 영화에 나올 법한 건축물이 떠오르는 꽃병입니다. 꽃병. 어항 같은 생김새의 꽃병이에요. 겉도 안도 신비한 느낌입니다. 황동 손잡이가 달린 유리 꽃병. 바다 빛깔 유리 꽃병에 황동 손잡이를 결합한 독특한 작품이에요. 와인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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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잔. 정말 이쁜 탐나는 와인잔입니다.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제각기 특색이 넘쳐요. 유리잔, 기다란 손잡이와 작은 몸통을 지닌 참 고운 리큐어 잔입니다. 가구, 안락의자. 앞서 본 두 의자보다는 좀 더 튼튼해 보이는 손잡이 달린 의자입니다. 꽃 올려놓는 테이블. 꽃 화분을 올려놓는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은 요제프 호프만의 작품인데요. 그가 제작한 생활용품들을 함께 보면 송송 네모난 구멍을 뚫고 하얗게 칠했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선호한 깔닥에 정사각 호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대요. 의자. 발에 파란 양말을 신은 듯한 깔끔한 하얀 의자입니다. 공 모양 발이 달린 체스 테이블. 체스판이 그려져 있는 테이블이에요. 네모네모하네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 앞면, 옆면. 간결하지만 곱씹어볼 구석이 많은 의자입니다. 2인 의자. 여럿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의자예요. 간략화한 꽃장식과 팩맨이 먹고 다니는 노란 점처럼 종종종 그려놓은 파란 점이 귀엽습니다. 생활용품. 격자무늬 꽃병. 식탁 중앙부 장식. 네모난 구멍으로 멋을 낸 꽃병과 큰 식탁의 중앙에 올려놓는 장식물이에요. 빵 바구니. 방긋방긋 꽃 모양으로 만든 빵 바구니입니다. 콜로만 모저도 요제프 호프만처럼 네모난 구멍 장식을 종종 사용했어요. 사탕 상자. 생김새가 독특하죠. 이 요상한 물건의 정체는 사탕 상자라고 합니다. 참 특이한 디자인이네요. 필기도구 중 스펀지 그릇.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스펀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스펀지는 잉크를 닦을 때에도 쓰였고 편지 봉투를 깔끔하게 밀봉할 때도 쓰였습니다. 편지 봉투에 발라져 있는 마른 접착제를 혀로 핥는 대신 스펀지를 이용해서 물을 적시고 이 그릇에 스펀지를 올려놓은 거죠. 손잡이가 있는 바구니. 앞서 본
네모네모 생활용품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하지만 네모 대신 간략한 꽃 문양 같은 것이 반복되는 바구니입니다. 라피스 라줄리로 장식된 은재 받침. 군데군데 라피스 라줄리로 장식한 은재 받침이에요. 같은 디자인으로 팔찌를 만들어도 이쁠 것 같네요. 사부, 강렬한 감정, 표현주의의 개척자들. 사부에서는 에곤 실레가 동료들과 결성한 신예술가 그룹 출신들이 만든 작품, 오스카 코코슈카의 작품, 막스 오펜하이머의 작품, 리아레트 게르스틀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술가 그룹의 작품, 갤러리에 있는 구스타프 피스코. 이 사진은 사진 자체가 출품된 것은 아니고 전시실 벽면에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인쇄하였어요. 사진 속 갤러리는 신예술가 그룹의 첫 전시가 열린 곳입니다. 장식적 배경 속 추상화된 꽃. 에곤 실레의 작품입니다. 금칠을 한 반짝반짝 배경에 보랏빛 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꽃잎이 시들고 있는 모습인가 싶은데요. 꽃이 오므라든 모양새가 묘하게 에곤 실레의 인물화 속 어깨부터 좁혀드는 상반신과 비슷해 보입니다. 국화. 눈길을 확 끄는 작품이에요. 검은 배경에 강하게 대비되는 하얀 국화와 하얀 국화 사이 끼어있는 붉은 국화가 참 화려하게 느껴지면서도 시들어가는 듯한 힘없는 모습이 다소 쓸쓸해 보입니다. 소년과 큐피트. 어른의 굳건함과 아이의 유약함이 한 몸에 깃든 웃자란 소년과 사랑의 신 큐피트를 한 폭에 담았어요. 소년은 이제 어른도 아이도 아닌 막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당도한 모양이에요. 와인잔을 앞에 둔 화가의 아내. 화가가 자신의 아내를 그렸습니다. 와인잔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채 생각에 빠져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스페인 여인. 파란 배경 속 노란 소파에 앉은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누군가를 주시하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둡고 강한 색채와 당당한 태도가 매력 있어요. 여성의 초상. 방금 본 그림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배경도 옷도 밝고 얼굴도 또렷하게 그렸어요. 보다 보면 묘하게 웹툰 마음의 소리가 생각납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 빤히 바라보게 되는 작품이에요. 푸른 옷을 입은 소녀와 눈을 맞추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들다가도 멍하니 마음이 비워집니다. 조용한 여성. 화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멋지게 그렸어요. 문가에 기대어 이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스카 코코슈카. 소녀. 오스카 코코슈카가 20살 즈음 그린 초기 작품이에요. 그의 특징적인 화풍은 아직 보이지 않네요. 목화솜 따는 소녀.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 포스터. 오스카 코코슈카가 그린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 포스터입니다. 일부에서도 1908년 비엔나 예술전람회 포스터를 보았었죠. 이견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 하얀 무언가는 목화솜이래요. 피에타, 연극, 살인자, 여성들의 희망을 위한 포스터. 쎄죠. 코코슈카 본인이 대본을 쓴 연극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입니다. 울분에 찬 여성이 붉은 피부의 남성을 우악스럽게 안아 올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인 피에타를 모티브로 그렸습니다. 피에타 하면 생각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함께 비교해보면 코코슈카의 강렬함이 마구 느껴져요. 얼굴 인식 강연을 위한 포스터. 강연, 오 코코슈카. 코코슈카가 자신이 하는 강연을 홍보하기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연극 대본도 쓰고 강연도 하고 참 다재다능하네요. 양쪽에서 본 화가의 자화상. 취리 볼프스베르크에서 열린 코코슈카 전시회를 위한 포스터. 양쪽에서 본 자화상. 취리히에서 열린 코코슈카 단독 전시회를 위한 포스터와 같은 해에 그린 코코슈카의 자화상입니다. 표현이 참 독보적이에요. 촛불 아래 두 사람. 여인의 얼굴. 코코슈카 자신이 경험한 연애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묶여있는 콜럼버스 시리즈의 일부 작품입니다. 코코슈카가 사랑했던 연인은 알마 말러인데요. 알마 말러는 여러 예술가들과 교제한 사랑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연인이었던 적이 있고요. 남편 구스타프 말러가 세상을 떠난 후 오스카 코코슈카와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장을 많이 보태면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 꿈꾸던 대상이 알마 말러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헤르만 슈바르츠발트 둘. 빅토어 리터 폼 바우어. 그림에 가득한 초록빛, 개성 있는 얼굴, 존재감 가득한 손. 오스카 코코슈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아주 매력적인 초상화입니다. 막스 오펜하이머. 자화상.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강한 이미지를 지닌 자화상이에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관객을 직면하는 눈동자, 커 보이는 외투와 가느다란 창백한 손가락,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도사리고 있을 듯한 사연 많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르투어 슈니칠러의 초상. 주인공을 돕는 명품 조형 같은 느낌의 초상화예요. 막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초상화의 주인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진 후에도 작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초상화에 시대를 초월한 유형을 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잘 모르는 인물의 초상화도 이처럼 호감이 가는 것을 보니 막스 오펜하이머는 목표를 이룬 것 같네요. 리하르트 게르스틀. 나무와 집이 있는 풍경. 앞서 보았던 베르사크룸 1898년 10월호가 떠오르는 풍경화입니다. 두 작품을 보면 앞쪽에 큼직한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에 가려진 뒤쪽으로 집이 보이고 강이 보여요. 앞쪽 따로 뒤쪽 따로 층을 지어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일본 목판화와도 비슷합니다. 트라우노스와 잠든 그리스 여인 산 풍경.
오스트리아 트라운호수에서 바라본 에를라코겔 산을 그린 풍경화예요. 이 산은 누워있는 사람의 옆모습 같다 하여 잠든 그리스 여인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림 속에서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데마어 웅거의 초상 둘. 여권 사진 느낌이죠. 게르스텔이 친구의 초상화를 멋있게 그려줬습니다. 리아르트 게르스틀. 게르스틀의 18살 무렵 사진이에요. 머리숱도 많고 말쑥한 모습인데요. 몇 년 뒤에는 이런 스타일로 탈바꿈합니다. 스마라그다 베르크. 게르스틀은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와 친하게 지내며 음악가들과 여러 인연이 생겼는데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인 스마라그다 베르크입니다. 황금빛 거실에 황금빛 의자와 노란 깃의 하얀 복장이 인상적이에요. 인중을 거뭇하게 칠해 수염이 있는 듯 보이는데 의도적인 건지 궁금하네요. 헨리카 콘의 초상. 피아니스트인 헨리카 콘의 초상화입니다. 검은 붓칠이 송송 더해진 붉은 소파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몸 주변을 푸르게 두른 분놀림 때문인지 차분하고 위엄있게 느껴지네요. 반신 누드의 자화상. 멀리서도 시선을 끌어당기는 작품이에요. 허리춤에 하얀 천을 두른 게르스트리. 푸른 배경에 우두커니 서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상반신 주변에 밝은 파란빛을 칠해 후광이 비치는 듯도 느껴져요. 초라하게도, 솔직하게도, 당당하게도, 독선적으로도 보입니다. 5부로 넘어가기 전에 리아르트 게르스틀이 스스로 무너뜨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게르스틀은 26대 자신을 아꼈던 9살 형 쇤베르크를 크게 배신합니다. 쇤베르크의 부인인 마틸데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그 사실이 발각되고도 몰래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마틸데는 쇤베르크의 곁으로 돌아갔고 게르스틀은 고립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초라하게도 솔직하게도 당당하게도 독선적이기도 한 짧은 삶입니다. 5부 선의 파격. 젊은 천재화가의 예술세계. 5부에서는 에곤 실레의 그림 잔뜩과 에곤 실레를 찍은 사진 셋, 클린트의 드로잉 셋, 조각 셋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곤 실레의 대표작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잘 찍은 사진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걸작이에요. 붉은 꽈리 열매가 열려있는 깔끔한 하얀 배경에 검은 옷을 입은 에곤 실레가 등장해 삐딱한 자세로 우릴 바라봅니다. 표정, 자세, 분놀림, 하나하나 감탄이 나오는 멋진 작품이에요.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과 함께 보면 좋을 작품으로 발리 노이칠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발리 노이칠은 에곤 실레의 연인이었고 두 그림도 서로 잘 어우러져요. 에곤 실레의 어릴 때 그림. 소녀의 초상. 에곤 실레가 1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고혹적이에요. 긴 머리를 한 자화상. 에곤 실레가
18살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만큼이나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5년 후에 그린 자화상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 재밌네요. 참고로 앞서 본 풍경화 둘과 고모부 그림도 18살 때의 작품입니다. 에곤 실레의 사진. 포즈를 취한 에곤 실레. 깍지를 낀 에곤 실레. 에곤 실레. 아주 개성적이죠. 그의 자화상이 그러하였듯 표정도 자세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손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곧 만나볼 에곤 실레의 그림들에서도 매혹적인 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주가 된 인물화. 스스로를 보느니 둘.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림이에요. 에곤 실레는 이 그림에 스스로를 보는 이와 죽음과 인간이라는 두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앙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이가 두 눈을 감고 깊은 침묵에 빠져 있고요. 그 뒤로 하얀 옷을 입은 유령 같은 이가 달라붙어 있고 아래쪽에서 손 하나가 뻗어 올라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떼어낼 수 없는 죽음과 가까운 듯 느껴지지만 결국 나와는 유리되어 있는 타인을 묵상하는 듯도 하고요. 고통으로 바닥에 쓰러진 존재가 죽음이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막고 싶어 애써 팔을 뻗는 듯도 합니다. 볼수록 묘해지네요. 손. 손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습니다. 손으로 손을 만들어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해냈네요. 시인. 고개를 젖히는 것을 넘어 꺾여버린 머리. 삐딱하면서도 몽롱한 표정. 허름한 차림새. 검은 배경과 머리 위 달처럼 하얀 무언가. 어두운 밤 깊은 생각에 취해 에곤 실레는 시인이 되었나 봅니다. 게시. 고귀한 분위기의 여성과 남성의 앞에 처량한 뒷모습을 지닌 이가 서 있는데요. 마치 고귀한 남성에게 점차 스며들고 있는 듯 투명하게 느껴집니다. 대체 이게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에곤 실레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참고해보면요. 이 그림은 위대한 인물이 주변에 전파하는 깨우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지닌 빛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그 빛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빛나지 못하지만 위대한 이는 눈을 뜨지 않고도 세상을 보며 주변에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이에게 매혹되어 귀의하게 된다고 표현하였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라보니 성모 마리아와 예수에게 의지하는 한 인간인 것처럼도 보이네요. 뒤틀린 자세의 누드 자화상. 온몸을 뒤틀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상반신은 이쪽, 하반신은 저쪽을 향했는데요. 그 와중에 엄지발가락도 잔뜩 꺾어 올렸네요. 장식이 있는 가운을 입은 누드 자화상. 빨간 장식이 달린 하얀 가운을 걸친 다소 흐리멍덩한 느낌의 자화상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을 주는 조각이에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려는 듯
양팔로 위를 막은 채 고개를 숙였고요. 걸음이 꼬여서 넘어지기라도 하는 듯 발끝으로 서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아주 난리네요. 아직은 멀쩡하지만 곧 상처 입은 사람이 될 듯합니다. 예술은 기묘한 포즈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남성의 반신 누드, 뒷모습, 어깨의 뾰족한 각도, 크기도, 인상도 큼직한 손. 에곤 실레의 멋이 잘 깃들어 있습니다. 여성이 주가 된 인물화. 어머니와 아이. 이런 상황도 그림으로 표현하는구나 싶은 강렬한 작품이에요. 어머니는 두 눈을 내리감고 아이를 끌어안고 있고요. 아이는 두 눈을 번쩍 뜬 채 자신을 어서 꺼내달라는 듯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곤두선 머리카락과 이를 드러낸 붉은 입도 심각함을 더합니다. 두 사람의 목에는 하나의 목깃이 함께 둘러져 있는데요.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아이와의 친근함이지만 아이에게는 이것이 어머니로부터의 속박인 듯해요. 애정이 굴레로 받아들여지는 불협화음이 아주 숨막힙니다. 어머니와 두 아이, 둘. 큰애와 작은애를 황록색 천을 두른 어머니가 떠받치고 있어요. 큰애는 벌러덩 누워 두 눈을 감고 모든 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 주변에 서늘하고 뾰족한 기운이 감도네요. 화사한 색동옷을 입은 작은애는 주춤주춤 서서 큰애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작은애의 얼굴 주변에는 따스한 기운이 감도네요. 기력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는 고개가 작은 아이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두 눈은 감은 듯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 곁에 따로 기운이 감돌지는 않지만 이 방 전체를 채운 황갈색이 어머니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는 듯해요. 앞서 본 그림을 바탕으로 나름의 스토리를 지어내보면요. 어머니와 큰 아이 사이에 불협화음 끝에 어머니는 매우 지쳐 두 눈 감고 외면하지만 큰아이를 품에서 놓지는 못하였고 큰아이는 뾰족함을 두르고 모든 걸 외면하지만 어머니 곁에서 독립하지는 못하였고 새로 태어난 작은아이는 따스한 마음으로 가족을 염려하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가족 간의 불화가 있지만요. 작은 아이의 밝은 마음에 힘입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애도하는 여성. 보고 또 보게 되는 명작입니다. 명민한 표정과 또렷한 눈동자에 홀려 두 눈을 마주하다 보면요. 불현듯 뒤편에 꽃을 든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딜 보냐는 듯 눈동자가 무섭네요. 자화상. 에곤 실레가 조각한 자신의 얼굴입니다. 엄밀히는 에곤 실레가 점토를 빚어 만든 조각을 후대의 청동으로 다시 제작한 작품이죠. 앞서 만난 에곤 실레들보다는 밍밍합니다. 쪼그리고 앉은 여성. 쪼그리고 앉아 오른손은 왼쪽 발목에, 왼손은 오른쪽 무릎에 둔 평소에 볼 일이 없을 자세를 슥 그림으로 남겼네요. 고개를 기울인 소녀. 에곤 실레가
자신의 여동생을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동생을 그려도 고개를 꺾고 있기는 매한가지네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특별전에 출품된 에곤 실레의 작품 중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가장 밝은 그림입니다. 엄마도 아이도 활짝 웃고 있어요. 머리에 검은 리본을 단 소녀. 검은 리본을 단 소녀를 그렸습니다. 옷을 꽤나 정교하게 그렸어요. 천을 두른 여성의 뒷모습.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에곤 실레가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성 그림의 일부분인데요. 그냥 이 자체로도 훌륭합니다. 풍경화.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나무. 감정이 가득 담긴 풍경화예요. 지면에 가느다란 나무가 솟아 휘두른 채찍처럼 가지를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잘한 장가지들은 하늘을 깨진 유리창처럼 조각난 모습으로 비추어줘요. 보고 있노라면 나아갈 방향을 잃은 이의 몸부림 같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 버겁게 느껴지는 거대한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모여 있어요. 하늘엔 파랗고 빨간 범상치 않은 구름띠가 흐르고 언덕에 줄지어 늘어선 나무와 기둥들은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없이도 경건한 풍경이에요. 도나우강의 슈타인 마을 둘. 마을 참 이쁘죠? 도나우강에 인접한 슈타인 마을을 그렸습니다. 이 높다란 건물과 네모난 건물은 슈타인 마을의 랜드마크 건물들인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데 에곤 실레가 재배치하였어요. 언덕 위의 집과 벽의 풍경. 무언가 왜곡되어 있는 흥미로운 풍경화입니다. 집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면 집 바로 뒤로 바짝 거대한 바위가 솟아있고 그 옆에는 벽이 하늘을 향해 길게 늘어서 있어요. 희한하죠? 앞에서 바라본 건물과 위쪽에서 바라본 바위와 벽을 한 화면에 그린 건가 싶기도 하네요. 불타바강 가의 크로마우. 작은 마을 셋. 체코의 체스키 크롬로프를 옹기종기 귀엽게 그렸어요. 체스키 크롬로프 성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 그대로 그리지는 않고 에곤 실레의 느낌을 담아 적절히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을 아스팔트 마냥 검게 그린 것도 특징인데요. 실제 불타바 강이 검긴 합니다만 강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진드가니 까만 색깔이 보는 이에게 묘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들판의 풍경. 처음 마주하고 이게 대체 뭘 그린 건가 싶었는데요. 한국인의 감성으로는 제주도가 먼저 툭하니 떠오르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도 있고 밭도 있는 어느 농촌의 간략한 풍경입니다. 판자지붕 집. 집이라는 존재에서 재미없는 부분은 덜어내고 즐거운 부분만 남기면 이런 모습일까요? 금방이라도 배역들이 뛰어다닐 이야기의 무대 같기도 하고요. 영화 기생충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판자지붕 집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며 만든 습작이기도 한데요. 두 작품이 품은 분위기가 달라 재밌습니다. 클림트의 누드 드로잉. 오른쪽에서 본 여성의 상반신 누드. 왼쪽에서 본 다리를 올리고 있는 여성의 반신 누드. 서 있는 두 여성 누드. 팔을 든 왼쪽 여성. 셋 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솜씨예요. 옛사람이나 지난밤의 기억, 환상의 존재를 마주한 듯 몽환적인 느낌입니다. 에곤 실레의 누드 드로잉. 폴디. 팔에 기대어 엎드린 누드. 팔이 올라간 여성의 누드. 에곤 실레의 작품들은 패셔너블을 보는 듯한 명료한 느낌이 들어요. 모델의 얼굴은 물론 서품도 돋보이고요. 몸의 형태나 옷의 질감도 잘 살리고 독특한 자세도 잘 고안합니다. 쪼그리고 앉은 여성. 슬픔. 에곤 실레의 판화 작품이에요. 두 사람 모두 쪼그리고 앉아있지만 전해지는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팔을 번쩍 든 역동적인 자세와 안쪽으로 말려든 정적인 자세. 바깥으로 쭈뼛쭈뼛 향한 검은 선과 안쪽으로 박혀든 듯한 검은 선. 제 눈에는 이 작품들이 마음속 검은 감정을 가볍게 털어버리는 모습과 마음속 검은 감정이 무거워 축 가라앉은 모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올라간 치마를 입고 누워있는 여성의 누드. 올라간 속옷을 입고 누워있는 여성의 누드. 누워있는 모습을 슥슥 가볍게 그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그윽한 표정과 이따 뭐 할지 고민하는 듯한 무관심한 이목구비가 대조적이네요. 파란 스타킹을 신고 앞으로 몸을 숙인 누드. 독특한 자세를 그려낸 작품을 앞에서도 몇 점 보았는데요. 그보다 더한 난해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인지 확인하려면 뒤집어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쪼그린 자세에서 상반신을 왼쪽으로 틀며 고개를 한껏 숙이고 두 팔은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난해하죠. 이러한 자세를 취한 까닭은 도드라진 척추가 그리는 곡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몸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부각되고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 보면서 안쓰럽고 처량하네요. 회색 망토를 두르고 무릎을 꿇은 여성. 앞서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을 살펴보며 발리노이칠의 초상화도 잠깐 보았었는데요. 에곤 실레의 연인이었던 발리노이칠을 그린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동일 인물임이 느껴지시죠? 이 작품은 이쁘긴 하지만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있는 연인을 그린 무난한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무릎 아래의 빈 공간과 액자 상단에 잘린 머리를 근거로 상상력을 가미하면요. 발리노이칠이 무릎을 굽히며 점프한 순간을 에곤 실레가 순간 포착한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인들의 장난스러운 애정이 담긴 유쾌하고 특별한 그림으로 달리 보여요. 속옷, 재킷, 모자를 걸친 젊은 여인. 서 있는 두 여성. 이 두 작품은 겨울 패셔너블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듯 해요. 점 하나 툭 찍어 표현한 눈동자가 재밌습니다. 에곤 실레가 세상을 떠날 즈음의 작품. 누워있는 여성. 에곤 실레는 26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가 28에 그린 이 그림 속 누워있는 여성은 에곤 실레가 아내 에디트 실레를 모델로 그린 후 얼굴은 다른 이의 모습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금빛 배경 위에 펼쳐낸 솜씨가 아주 멋진데요. 에곤 실레의 작품다운 독특한 자세와 인상적인 소나기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에곤 실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1918년은 에곤 실레에게 마치 소설 운수 좋은 날 같은 해였습니다. 29이 된 에곤 실레는 봄에 열린 제49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의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전시에 누워있는 여성을 포함한 자신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 전시에서 에곤 실레는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드디어 그에게 황금빛 미래가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 가을, 스페인 독감이 비엔나를 강타했고 임신 중이던 아내 에디트 실레는 10월 28일, 에곤 실레는 사흘 후인 10월 31일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요.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서 있는 새 여성. 어두운 바탕에 새 여성이 서 있어요. 중앙의 여성은 우리를 바라보고 왼쪽 여성은 중앙의 여성을 멀리하고 오른쪽 여성은 중앙의 여성에게 밀접하게 다가갑니다. 앞서 본 에곤 실레의 유화들에 비해 무난한 느낌인데요. 이 작품은 에곤 실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미완성으로 남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특별전속 작품들을 모두 만나보았어요. 전시를 관람할 때도 눈이 즐거웠지만 한 점 한 점 깊게 들여다보니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 더욱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지 못한 작품들을 만나러 레오폴트 미술관으로 떠나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각 작품들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담긴 링크를 동영상 아래 설명에 적어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셔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